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혜진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고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8년간 교단에 서면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 왔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은퇴 후에 제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새벽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녹차를 우려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쿵, 쿵, 쿵.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까요? 선생님, 계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아래층에 사는 늦가기 대학원생인 윤정우였어요. 38살의 성실한 청년으로 2년 전부터 아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이라 이렇게 서둘러 올라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니?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와 달리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신문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잠시 말을 못하더니 신문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정우의 떨리는 손에서 신문을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면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지역 사기 사건 전직 교사도 연루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사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기사 내용으로 향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권혜진 68 전 초등학교 교사 씨가 투자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아들 권도현 34와 함께 지역 투자자들로부터 약 15억 원을 모집한 후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제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기, 사건 공범이라는 끔찍한 단어와 함께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말이에요. 내가 공범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38년간 아이들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온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신문이 제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정우가 재빨리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의 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정우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 권도현 34와 함께 도연이? 제 외아들 도연이가 왜? 저는 중얼거렸어요.
몇 달 전 집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의 표정에는 왜 그런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 부동산 개발 사업,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제 세상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어요. 누군가 제 삶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것도 가장 믿었던 혈육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를 주워 모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걸 저희는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38년간 쌓아온 신뢰, 평생 지켜온 명예,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창문을 물들였지만 저에게는 긴 어둠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제 인생 마지막 수업이 첫 장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충격이 가라앉고 나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제 가슴 속에서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권도연 씨는 지난 2년간 투자자들로부터 약 15억 원을 모집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입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연이었어요. 분명히 도연이었습니다. 기사 속에 나온 사업체, 이름도 연락처도 심지어 사업 내용까지도 모두 몇 달 전 아들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그것들이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외울 정도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 태어남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아, 신문 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불과 몇 초였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거요? 아버지, 그건 다 오해예요. 기자들이 잘못 알고 쓴 거라고요. 오해?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신문에 공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 집으로 내려오세요. 직접 만나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오해라면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도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수아랑. 함께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내려오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것은 당황이나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산적인 태도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몇 달 전이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손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강수아도 평소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도 용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들이 성공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돈들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비싼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산 것은 아니었을까요? 15억? 저는 중얼거렸어요. 평생 교사 월급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38년간 받은 월급을 모두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그런 큰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저를 그 일에 끌어들였다면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빨리 와서 이야기해요. 이런 오해는 금방 풀 수 있어요. 도연아, 나는 지금 당장 내려갈 생각이 없다. 네? 왜요? 아버지, 이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되잖아요. 빨리 와서 해결해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서 미묘한 협박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가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해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뭘 해결한다는 거니?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왜 해결해야 하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이 계획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아들 38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니?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돈을 가져간 거니? 긴 침묵이 흘러서요. 30초가 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명확한 답이었어요. 아버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나서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키우고 가르친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아들이 제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도 저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맞서야 할 것은 낯선 적이 아니라 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언제 저를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일단 내려오세요라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도연이 저를 불러내는 것은 진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덫에 빠뜨리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38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도망쳐 본 적 없는 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파놓은 함정에 순순히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침실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간단한 옷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몇 벌의 갈아입을 옷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계단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경찰이 벌써 온 건 아닐까요? 선생님? 다행히 목소리에 주인은 정우였어요. 운동복 차림의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른 아침에 뭘 조깅하려다가 선생님 방에 불빛이 보여서요. 정우는 제가 든 가방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2년 동안 저를 지켜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나는 도망쳐야겠다. 도망요?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그걸 믿어주지는 않는단다. 제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게다가 내 아들이네. 아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 저는 정우에게 도연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아들이 저를 불러내려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도들을. 정우는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선생님, 그냥 숨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싸워야죠.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옳은 것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저는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38살의 성숙한 남성이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우야, 상대는 내 아들이야. 내 피를 나눈. 그래서 더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된다고. 정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제가 2년 전 그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당시 정우가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제가 해준 조언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정우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아시는 변호사 선생님 계시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이. 네. 최선영 나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동료가 있어. 선영은 저보다 10살가량
어린 여성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시절 그녀는 늘 정의감이 강했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지만 항상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도전했고 결국 변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분께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른 아침에 선생님, 지금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정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당연했어요. 새벽 5시였으니까. 그런데 10분 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선영아, 미안해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야. 제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선영은 즉시 이해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몇 시간 후 저와 정우는 선영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영은 저를 반갑게 맞았지만 곧 제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눈치챘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신문을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과의 전화 통화까지. 선영은 조용히 듣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문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아드님이 선생님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선생님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도망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맞서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정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컸지만 이 두 사람의 진심이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어요. 38년간 가르쳐온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정의를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지? 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문서들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아드님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해야 하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지름길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38년간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 용기를 직접 보여줄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와 선영이라는 든든한 동지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시작한 것일까요? 적어도 희망의 씨앗 하나는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싸워보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은 내 마지막 수업이 될 거야.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일주일 후 선영의 법무법인 사무실은
각종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통장, 사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 명의로 만들어진 거야?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가 3개나 있었어요. 그 계좌들을 통해 수억 원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행들,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지점들에서 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선영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도연 씨가 아버지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계좌들은 모두 도연 씨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다른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도연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제가 그 내역을 보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카지노 한 달에만 수천만 원씩 사용한 흔적들이 즐비했습니다. 카지노? 제가 중얼거렸어요. 도연이가 도박을,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키운 도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도연은 말이에요. 선영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카지노에서 지난 1년간 약 8억 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강수아 씨 명의의 카드로도 명품을 구매한 내역이 상당해요. 8억.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과 사치품 구매로 날린 것 같아요. 실제 사업에 투입된 돈은 10% 정도에 불과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그 소중한 돈들을 도연이가 카지노에서 탕진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고요. 그때 선영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마친 선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도연 씨가 어제 선생님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3억 원이에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선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 씨가 선생님을 정신 질환자로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 질환자로 만들려 한다고요? 치매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아들이 재산 관리를 대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뜻인가? 그렇죠. 오히려 도연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의로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연 씨는 피해자가 되고 선생님은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선영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도연 씨가 더 이상 선생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도연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선영아. 그런데 도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선생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 하겠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시간 도연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도연의 집에서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강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강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해요. 도연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더군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아버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잖아.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고 해요. 나도 몰라. 수아야,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명의를 잠시만 빌려서 성공하면 다 갚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왜 카지노에 한 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한 번만. 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고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됐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 강수아가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사실대로 안 돼. 도연이 급하게 말을 자르며 돌아섰다고 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더군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몰라.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나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보다는 낫잖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이미 너무 늦었어. 투자자들이 고발한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인정하면 아버지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최소한 아버지만이라도 보호해야 해. 보호? 아버님 명의를 도용해 놓고.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더군요. 아버지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모든 게 아버지 모르는 사이에 해결될 거야. 강수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당신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하려는 이기심인지 말이에요. 선영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38년간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던 제 아들이 이토록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선생님,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거야.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가 뭔 짓을 하든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들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싸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지난 30여 년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미루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묵묵히 지원했던 저 자신, 그때 아들의 눈에 있던 간절함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선생님, 아침 드세요. 정우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까봐 하루에 두세 번씩 들렀거든요. 고맙다. 정우야, 너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있구나.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어. 과거의 모든 신뢰가 이제는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있어. 그때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와 저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우가 속삭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들어와. 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정우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대답 대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도연아, 앉아라. 저희 부자는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하나만 묻고 싶다. 네, 아버지, 처음에 내 명의를 쓸 때 정말로 사업이 될 거라고 믿었니?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 그럼 언제부터 틀어진 거니? 투자자들 돈이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카지노에 갔을 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크게 따면 사업 자금도 늘리고 아버지께도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계속 잃었고, 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아버지, 나는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실망과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아무 걱정. 도연아, 멈춰라.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나를 정신질환자로 신고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보호?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명의를 도용해 놓고 이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아버지, 제발 들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도연아, 제가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깨달았어. 너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독이었다. 도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제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더욱 아프다. 내가 평생 가르쳐온 모든 가치들이 내 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구나. 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이제 그만 가거라. 아버지,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도연아, 너를 상대로. 제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내 인생 마지막 수업이야.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싸우겠어요. 뭐? 아버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싸우겠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겠어요.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가르치신 대로 잘못한 일은 책임을 져야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도연의 모습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버지.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수아와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르겠다. 정우야,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내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그림자처럼 다가온 배신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들 도연이 떠난 지 사흘 후 선영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정우와 저, 그리고 선영까지 세 사람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첫 번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도연이가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제가 망설였어요. 선생님, 그게 필요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선영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동결 조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도연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예상대로 저녁 무렵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며칠 전에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목을 죄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너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니?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니. 책임을 지는 것과 이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이도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아가 아이가 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 그건 수아가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자 소식을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이야. 도연아, 그럼 더욱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어떻게 해결해요? 저도 살 길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도연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생각했어. 저는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그럼 어떻게 나와야 하니? 내가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그냥 덮어주고 있어야 하니?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피해자분들께 사과도 드리고
배상 계획도 세우죠. 저는 도연의 말에서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느꼈어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와 태어날 손자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첫 번째 투자자분을 만나러 함께 가자. 그분께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배상 계획을 제시하면 계좌 일부를 풀어주겠다. 정말이요? 단 조건이 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나에게 보고하고 선영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해. 도연은 한참 침묵했어요. 아버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당연하다. 너는 이미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시 믿음을 쌓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행동으로. 다음 날 저와 도연은 함께 투자자 김상철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상철 대표는 50대 중반으로 저를 잘 따르던 친한 후배입니다. 도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상철 대표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상철아, 미안하다. 이런 일로 찾아와서. 도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상철 대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도연 씨, 고개만 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돈 3억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그게 사업 자금으로. 사업 자금이요? 제가 조사해 보니 카지노에서 2억 넘게 잃으셨던데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사정이 복잡해서. 김상철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복잡하다고요? 제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게 복잡한 사정입니까? 제가 중재하려 했지만 김상철 대표는 멈추지 않았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도연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없어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계시네요. 도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장님, 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내는 임신했고 당장 생활비도. 그게 제 알바입니까? 김상철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 돈을 가져가서 도박하고 사치품 사는 걸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저는 정말 배상하려고. 어떻게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있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앞에서도 자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김상철 대표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철아, 선생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 씨의 태도를 보니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도연이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도연아,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가해자야.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을 봤어.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너무 믿고 싶었나? 보다 도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아버지도 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변명을 들어주지는 않겠어. 그날 저녁 저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변호사님, 법정에서 만나요.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야겠어요. 작은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분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4호 법정. 저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와 선영이가 뒤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도연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권도현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을 고발한 아버지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침묵을 안겨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피고가 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이니까. 제가 의심하지 않았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인이 일어나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십니다만 실제로는 아드님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원한 것은 제 돈으로 한 것이고 이런 큰 사기를 저지르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15억이라는 큰 돈이 증인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정말 전혀 모르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평생 교사 월급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인이 더 추궁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68년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해 왔고요. 그런 제가 왜 사기에 가담하겠습니까?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진정성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신문이 손에서 떨어질 정도로요.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범이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2년간 지켜봤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연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증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만약 정말로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똑바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마지막으로 도연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모든 게 틀어졌고 결국 아버지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신 것들을 다 배신했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무죄라는 걸 알아주세요.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권도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그리고 향후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피해자 권혜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안도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3년간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어요. 도연이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선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래, 선영아 하지만 저는 멈춰섰어요. 왜 이렇게 쓰라릴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에는 도연 씨가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래, 마지막에는 내 아들다웠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구나. 법원 건물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씁쓸한 맛이 남는 하루였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와 며느리, 수아에 대한 책임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 제가 중얼거렸어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명예를 회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현실, 곧 태어날 손자, 그리고 혼자가 된 며느리, 수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잠 못 주무셨죠? 정우가 아침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상한 일이야.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드님이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8년간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쳤는데 내 아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더라고. 내가 교사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선생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연 씨의 잘못은 도연 씨 책임이에요.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누가 올까? 제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수아가 서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판결 이후 며느리와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아야, 들어와. 수아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정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아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도연 오빠가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명품들이 좋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서도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수아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수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연 오빠는 집행유예라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요. 집도 팔아야 하고. 그럼 어디서 살 생각이야? 친정에서 잠시 있으라고 하는데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도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곧 태어날 손자는 죄가 없었거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일단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차를 마시며 수아가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님,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이 가진 걸 보면서 부러워했고 도연 오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더 비싼 가방, 더 좋은 옷 도연 오빠도 제가 좋아하는 걸 사주려고 무리했던 것 같아요. 수아야,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서워요, 수아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가난해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아의 솔직함에서 진정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탐욕이 이 모든 일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수아야, 나는 내게 화가 나 있어.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도연이가 너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잘못된 욕심을 부추겼으니까. 아버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아야, 나는 너와 손자를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해.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는 도연이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정우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손자는 죄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로서 할 일은 다 하겠어. 수아야, 너도 엄마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수아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만했습니다. 수아가 돌아간 후 정우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모르겠다, 정우야.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상처는 있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새로운 잎을 틔우고 있었지만 겨울의 흔적들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정우야, 나는 깨달았어. 승리의 기쁨 뒤에는 항상 상처가 남는다는 걸. 하지만 그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 선생님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쓰라린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도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6개월 후 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판결 이후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기사는 어떻게 됐어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제가 읽어준 것은 정의로운 기사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악한 용을 물리쳤단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사도 상처를 입었어요. 용과 싸우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도 기사는 용기를 냈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아버지, 상처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싸웠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8년 전 교실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착한 질문이구나. 때로는 아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도 기사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더라고.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우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우야, 너는 어떻게 항상 내가 여기 있을 시간을 알고 와? 정우가 웃었어요. 선생님 스케줄을 외우고 있어요. 요일별로 저희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요즘 많이 생각해. 무슨 생각이요? 내 인생에서 이번 일이 정말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 같아.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시련을 겪어봤거든. 정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 진짜 용기라는 게 뭔지. 예전에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용기였어. 선생님 도연이와 싸우는 것도 무서웠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서웠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었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은 여전히 집행유예 상태고 며느리와 손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승리했지만 상처는 남았어. 그래도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맞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제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포기했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대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우야, 손자가 태어난대. 정말이요? 축하드려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우야, 나는 이상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손자를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그게 가족이니까요. 선생님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새로운 생명 앞에서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신문에서 제 이름을 본 그 충격적인 아침부터 아들과의 대립,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주먹만 한 얼굴에 도연을 닮은 눈매가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름은 생각해뒀니? 도연이와 상의해서 권민준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민하고 준하다는 뜻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는 너를 믿어보려고 해야지만 시간이 필요해. 서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자. 네, 아버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나는 오늘부터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아. 어떤 새로운 삶이요? 할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가족과 함께하는 삶.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우야, 나는 깨달았어. 인생에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없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 상처가 있어도 불완전해도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마지막 수업.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붉은 석영이 저희 뒷모습을 비추며 따뜻한 하루를 마감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용서와 희망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